NHL 2019-2020 새 시즌에 대한 프리뷰. 오늘은 그 네 번째 마지막 순서로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국내 두 팀이 동시에 일본 원정길에 올랐는데요. 안양 한라는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와의 3연전을 수입했고, 대명 킬러 웨일즈는 니코 아이스벅스를 상대로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16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16회 출발해봤습니다. 9월 30일 월요일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이현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김찬 PD가 대명 킬러 웨일즈와 함께 일본 출장길에 나가 있고요. 한참 취재해서 영상도 올라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둘이서 녹음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이 9월 마지막 녹음인 줄 알았는데 그러네요. 9월 마지막 노래도 또 한 번을 하게 됐네요. 이번에 프리뷰가 좀 때문에 땡겨져가지고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NHL 개막이 이틀 앞으로, 3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한국 시각 기준으로 점점 더 많은 팬분들이 흥분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오늘 NHL 새 시즌 프리뷰 마지막 네 번째 시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경기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다가올 한 주 어떤 경기들이 있을 것인지 리뷰, 프리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 후에 대명 킬러 웨일즈의 김범진 코치와의 전화 인터뷰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주신 댓글 볼 텐데, 저희가 지난 회 업로드 후에 3일 만에 녹음이라 댓글 소개해드릴 게 2개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짤막하게. 업로드 이후 3일. 네, 업로드 후에 3일. 굉장히 텀이 짧아서 가볍게 오늘 또 감사의 댓글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팟빵의 미국 매니아님 또 오셨어요. 9월 27일 금요일 댓글인데요. 항상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스하키 정보가 얻기 어려워서 영어 공부까지 하고 있는데 하셨고, 1000캐시를 215회 또 후원해 주셨네요. 한국에서라는 요 메시지가 또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는데, 그래도 너무 잘 듣고 계시다니까 감사하고, 그렇죠. 영어 공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 유리하시긴 할 것 같아요. 이현숙 기자님, 그죠? 예. 뭐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NHL을 주로 보신다고 하면은 1차적인 정보는 무조건 영어로 통해서 나오고, 뭐 감독 인터뷰나 여러 가지 다 이해하려면은 사실상 영어 실력이 좀 필수적이죠. 국내에서 하키를 즐기시려면요. 근데 예. 방송이 얼마나 도움이 이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제한된 시간이라서 또 많이 못 이야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제한된 시간. 그렇죠. 그런 것은 또 뉴트럴존에서 T스토리 뉴트럴존 검색하시고요. 거기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PR 한번 하고 예,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NHL 프리뷰를 제때제때 못 올려가지고. 진짜 요즘에 그 팀별로 그 31개를 다 올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다 쓸 예정이고요. 네. 근데 뭐 어차피 그 내용 자체가 막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라서. 네. 근데 지금 그러네요. 막 요즘에 조금 제가 좀 KHL 쪽에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하는 해야만 하는 네. 지금 상황이 돼가지고 예전만한 템포로는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팀씩이었나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쭉쭉 올렸었는데, 예,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차차 다 올라올 거니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매니아님 감사하고요. 빵돌이3님이 역시 27일 금요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KHL 중계 잘 보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거의 모르지만 오직 이현섭 기자님의 해설에 의존하며 즐기고 있어요. 새벽 중계가 쉽지 않으시겠습니다. 두 분 항상 몸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세 분 재능 기부 방송인 비하인드넷도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KHL 중계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아크바르스 카잔 그리고 로코모티프 이렇게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그 두 팀의 홈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코모티프가 영하는 보면 참 답답해갖고 감독도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감독도 네. 바뀌고 어쨌든 좀 뭐 많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근데 시간대가 항상 좋지가 않아서. 그러니까요. 뭐 저희도 새벽 중계라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보시는 분들도 새벽 시청이 쉽지는 않으실 텐데 또 이렇게 즐겁게 봐주신다니까 감사드리겠고요. 네, 근데 이번 주 뭐 이번 달
이제 매치업이 상당히 괜찮은 게 많거든요. 이제 네. 고른 게 많기 때문에 이번 달도 좀 기대해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뭐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비하인드넷도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빵돌이3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댓글 깔끔하게 깔끔하네요. 다 두 개. 봤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저희가 박김자 PD 돌아와서 어느 정도 좀 텀이 있을 거니까 그럴 것 같아요. 좀 더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네. 댓글도 많을 것 같습니다. 경기 보시고 다양한 의견을 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비하인드넷 216회 NHL 2019-2020 시즌 프리뷰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이고요. 지난 시즌 챔피언을 배출한 디비전 기대가 됩니다. 그러네요. 또 지난 시즌의 기억이 떠오르는군요. 모두가 템파베이 라이트닝을 주목하고 있을 때 저 혼자 세인트루이스를 찍었던 다시 한번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셨죠? 근데 네. 저는 그 프리뷰 때도 이제 썼었지만 네. 결승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가요? 본 실력이 발휘가 되면은. 네. 근데 제가 2년 연속 결승까지 가는 팀 맞추는데 컵 드는 팀 못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2년 전에도 캐피털스 결승 간다 그랬었고 작년에도 블루스가 간다 그랬는데 둘 다 갔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마지막 믿음이 좀 2% 부족해가지고 그거 되진 못했는데 아무튼 예 정확하게 이제 지난 포스트 시즌 맞추셨죠, 대원 아나운서님께서. 네. 그냥 찍은 거고요. 운이 좋았죠 뭐. 네. 올 시즌에도 한번 찍어보려고요. 그래서 일단 토론토의 기대감은 갖고 예. 있습니다. 정규 시즌에는 일단 토론토의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네. 뭐 토론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서부 컨퍼런스는 총 7팀이고요. 하지만 지난 시즌에 7팀 중에 5팀이 플레이오프에 나갔던 강한 디비전입니다. 올 시즌 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이현섭 기자와 함께 한 팀씩 올 시즌에 대한 간략한 어떤 상황 살펴보고요. 한 가지씩 성적을 좌우할 만한 변수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뭐 어디 NHL 저지를 안 입고 오셨네요? 오늘 카메라가 없어서 그러신 제가 입고 와도 그래서 별 의미가 그러신 거예요? 없잖아요. 예. 그 사진 찍어서 제가 올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러셨구나.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일부러 안 들고 왔고요. 아니 저는 혹시나 이 디비전은 뭐 기대할 팀이 없다 이런 아니요. 의미신가 안 입고 그런 건 오셨길래. 아니고 이번에도 5팀 올라갈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흰 PD가 없는 관계로 사정상 좀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점 양해 구하고요. 안 입고 오셨습니다, 이한숙 기자님. 예 오늘 그냥 티셔츠 평소에 입고 그 점 있는 참고 그런 느낌. 바랍니다. 예상 순위별로 한 팀씩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상은 예상일 뿐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센트럴 디비전 예상 순위 1위 발표해 주시죠. 내슈빌 프레데터스입니다. 내시빌 프레데터스 예. 또 예상 순위 1위. 처음부터 별로 변화가 없네요. 자 들어보죠. 내시빌 프레데터스 올 시즌 어떻습니까? 이번에 두쉐인 선수를 영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 2, 3라인 센터가 조헨슨, 터리스, 두쉐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터리스 같은 선수는 윙어로도 활용이 되는 선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 3라인 윙어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른 크로크, 보니노 이런 선수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센터 UP가 사실 센트럴 디비전에도 거의 뭐 독보적으로 제일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에 영입한 두쉐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수 전환, 속도전 이런 데서도 힘을 완벽하게 보태줄 수 있는 선수이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비올렛 감독이 두쉐인 선수를 못 활용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카엘 그란룬드 작년에 이적을 한 선수죠. 근데 이 선수도 올해는 이제 풀 시즌을 임하기 때문에 팀 적응도 완벽하게 됐을 거고요. 수비는 빠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비진 자체는 요시, 앨리스, 에콜름 뭐 축으로 딱 서가지고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팀의 골텐딩 듀오는 사실상 댈러스와 거의 뭐 유사한 수준 오히려 그 이상으로 평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페카 린네 선수와 유세 사로스 선수 이 핀란드 두 명이 꼭 지키는 골문까지도 탄탄하기 때문에 예 올해도 내슈빌이 확실히 좀 뭐 종이 한 장 그 이상은 예 우위에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내슈빌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성적이 좋죠. 우승만 하면 된다라는 또 생각도 드는 팀 중에 한 팀이기도 한데 올 시즌에도 이 센트럴의 최강자로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네요. 불안 요소도 있습니까? 변수 한번 들어보죠.
변수는 저는 단테이 페브로 선수를 꼽아봤어요. 근데 이 선수가 수벤 선수의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선수입니다. 근데 예. 페브로 선수가 작년에 이제 시즌 거의 최후반기에 들어와서 꽤 나쁘지 않은 이제 활약을 펼치긴 했거든요. 그래도 페브로가 사실상 올해는 루키 시즌입니다. 그런데 에크홀름 선수와 이제 조합을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페브로가 부진한다고 하면은 현재 내슈빌에는 탑4에 좀 적합할 만한 수비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시, 앨리스, 에콜롬 이 세 선수를 제외하면 탑4에 무게를 실어줄 만한 선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헤뮤스, 웨버, 뭐 옛날에는 뭐 헤뮤스도 굉장히 잘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얼윈 이런 선수들은 다 세 번째 페어에 좀 적합하지 탑4에 들어오기는 약간 좀 부족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슈빌하면은 제일 큰 이제 경쟁력이 있었던 부분은 탑4가 강하다였습니다. 그게 이제 스탠리컵 결승전으로 인도하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내슈빌이 서부의 최강호로 부상하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는 이 어쨌든 탑4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페브로 선수가 수벤 선수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운다면은 뭐 지금 부상으로 약간 처졌던 공격진 올해 다 돌아오고 수비까지 탄탄해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내슈빌이 올해는 정말 좋은 성적을 남길 가능성이 크죠. 키플레이어 페브로 선수의 활약이 주목되는데요. 과연 내슈빌 프레데터스가 올 시즌 임하면서 수벤이 그리워질 것인지 아니면 수벤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더 큰 도약을 할 것인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센트럴 디비전 예상 순위 2위로 넘어가 봅니다. 2위는 어딘가요? 사실 많이 고민했거든요. 댈러스 스타스입니다. 오, 여긴 좀 바뀌네요. 예. 저는 뭐 위니펙이나 세인트루이스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댈러스 스타즈. 전 댈러스 스타스가 올해 1위도 할 재력이 있다라고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프 시즌 영입한 선수는 조 파벨스키, 코리 페리 이런 선수예요. 근데 베테랑 선수들인데 득점형 윙어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워플레이에서 특히 이제 파벨스키 선수가 들어온 부분은 상당히 큰 이제 가치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이 선수가 작년에도 거의 40골 가까이를 기록을 했고 파워플레이는 이 선수가 신장은 작은데 항상 제일 네트 앞에 서면서 그 굳은 역할 같은 부분을 좀 도맡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댈러스 입장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또 이 파벨스키 선수의 영입이 좋은 점은 벤 세긴 조합에 윙어를 파벨스키를 붙일 수도 있고 라둘로프를 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좋은 조합으로 가려면 라둘로프가 맞지만 살짝 틀어지는 상황이 나더라도 파벨스키로 채울 수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탑6가 아주 크게 강화됐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완전히 신성으로 딱 자리매김을 한 루페 힌츠 이 선수가 올해는 상당히 큰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키가 191이 넘는데 스피드는 진짜 빨라요. 그리고 이제 수비적인 체커 역할도 상당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라인 센터에서 힌츠 선수가 나타났다는 부분도 지금 댈러스 스타스가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더 이제 얀마르크, 파크사 이렇게 뭐 디킨슨 요 좀 중견 느낌의 나는 25, 26 이 정도 되는 선수만 조금 더 이제 지난 시즌보다 잘해준다면은 공격진이 진짜 빈틈이 없고, 그리고 몽고메리 감독이 이제 추구하는 수비 스타일도 확실하게 이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다 있다는 점도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수비 같은 부분은 헤이스카넨 선수가 폴라크 선수와 참 조합이 괜찮아요. 그러면서 지금 2라인 조합, 어떻게 보면 폴라크 선수는 3라인에 조금 더 어울리는 선수이긴 하지만은 헤이스카넨 선수의 좀 완벽한 페어, 예전에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편하시면 에릭 칼손 선수와 마크 메소 선수 같이 이제 묶어놓은 것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정감을 더해주고요. 그다음 클링베리, 린델 선수도 참 괜찮은 수비형 수비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또 다시 넘어온 올렉시엑 선수 보강이랑 안드레 세케라 선수를 또 영입을 했거든요. 예. 2위 3라인 페어로는 아직 세케라 선수 쓸만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라인이 굉장히 빈틈이 없어졌고, 몽고메리 감독이 추구하는 수비적인 이제 태세 같은 부분도 구성하기 좋은 라인업이기 때문에 올해 댈러스는 어쩌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슈빌을 제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충분히 디비전 1위로 놓을 수도 있는 팀인데 일단은 2위로 예상을 해주셨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전력 상승 요소도 많은 것 같고 기대가 되네요. 자, 댈러스 변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벤 비숍이 얼마나 건강하게 시즌을 보낼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도 골텐더가 또 관건이군요.
작년에 벤 비숍 선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만 3차례 도중 교체가 됐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긴급 강판 같은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경기를 나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분명히 비숍이 안정감, 성적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한 자원임은 이제 분명합니다. 평균 실점 1.98에 세브선은 93.4%였어요 작년에.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비숍 선수가 있는데 매 시즌 지금 중요할 때마다 부상이 나올 때도 있고 부상이 어쨌든 발목이 잡히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행여 올해 비숍이 또 비슷한 느낌의 불편을 호소했는데 장기 부상을 끊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후도빈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주전권리가 없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댈러스 스타스가 비숍의 건강 이런 부분을 좀 잘 잡아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참 많은 팀들이 골리 포지션에서 변수를 안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벤 비숍 선수의 기량 자체는 의심이 없습니다만 걱정 안 됩니다만 일단 건강할 수 있느냐. 그렇죠. 예. 일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정말 이건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죠. 예. 그러니까 진짜 비숍 선수가 시즌 끝까지 건강하게 쭉 가게 된다면은 사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중간에 나가긴 했습니다만 아주 큰 부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숍 선수가 이전의 역사를 좀 돌이켜 보면은 플레이오프에 중요할 때 갑자기 불편함 호소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플레이오프 경기를 출장 못하고 이런 경우도 왕왕 2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이제 피츠버그 시리즈 때 이제 2017년이었죠. 이제 두 번째 우승할 때. 그리고 2015년에 시카고와 이제 그 컵 결승전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땐 템파 소속으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몸 관리 같은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네. 굉장히 장신의 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의 좀 불안한 요소는 항상 산재되어 있는 골리입니다. 벤 비숍 선수가 또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댈러스가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 때 너무나 아쉬웠잖아요. 사실 세인트루이스에게 3승을 먼저 해놓고 세인트루이스를 네. 잡았으면 제가 생각했을 땐 댈러스가 컵을 들었을 가능성도 꽤 있었어요. 네. 근데 그 2차 연장이었나요? 그 제이미 벤 선수의 그 래퍼 라운드 그거 딱 한번 막힌 게 결과적으로는 아쉬운 탈락을 하게 됐죠. 너무나 아쉬운 지난 시즌이었는데 그래도 올 시즌에 기대가 큽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올해는 기회가 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센트럴 디비전 예상 순위 3위 보겠습니다. 콜로라도 애벌렌치입니다. 오, 여기도 지난 시즌 와일드카드로 플레이오프 탔던 팀들이 지금 상위권으로 다 치고 올라오는 예상이시네요. 콜로라도 애벌렌치 3위. 올 시즌 어떻습니까? 분명히 약점은 있는 팀이에요. 그래도 이제 자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훨씬 더 강화한 영입을 이번 오프 시즌에 여러 차례 지금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에벌렌치가 올해 좀 마음에 들거든요. 전반적인 로스터 구성이. 캐드리, 돈스코이, 브라코프스키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팀의 강점이라고 있는 속도전에서 더욱 큰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물론 뭐 그 전에 있던 베릴룬드 선수였나요? 쇠데르베리. 쇠데르베리 선수가 조금 그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캐드리 선수도 생각보다 수비적인 역할도 굉장히 잘 수행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라인 센터에서 막 크게 빈틈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고요. 돈스코이. 어떻게 보면은 돈스코이 같은 선수는 세너제이 샥스에서 이제 데려온 선수인데 이런 영입 같은 걸 참 잘해요.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세너제이에서 뛰었던 매트 니에토 이런 선수도 참 잘했는데 자리 못 잡아가지고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콜로라도가 데려온 케이스거든요. 그거보다 더 좋은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커요. 돈스코이의 합류. 그리고 예. 4라인 센터로 피에르 에드와르드 벨마르 선수가 들어왔다는 점은 벨마르 선수가 수비형 센터로서 상당히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줬다는 필라델피아라든가 베이거스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페널티 힐링 같은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영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뒤늦게 합류를 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케일 머카 같은 선수도 올해는 탑4에서 풀타임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또 수비진 같은 부분도 좀 젊은 선수들이 치고 올라올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올해 또 이번 오프 시즌에 굉장히 큰 계약을 선서받은 선수가 있죠. 사무엘 지라르 뭐 이런 선수들도 상당히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영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 페어도 꾸린다면은 에릭 존슨 그 다음에 이언 콜 이런 식으로 꾸리면 생각보다 수비력도 괜찮게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신다면은 올해 콜로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센트럴 디비전 재밌는데요. 예전에 다른 디비전들은 또야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변화의 좀 폭이 커서
좋네요. 예, 다 비슷비슷해서 그래요. 예. 콜로라도 애벌렌치의 올 시즌 성적을 좌우할 만한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저는 골텐딩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텐딩을 뽑아 부분에서 앞선 골텐딩 지적과는 약간 다른 부분인데 그루바워 선수가 올해부터는 이제 넘버1 골리로 출전을 하게 돼요. 근데 예. 그루바워 선수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팀 내에 괜찮은 골리가 있었습니다. 세미온 발라모프 선수죠. 근데 발라모프 선수가 이번 오프 시즌에 레네르 선수의 대체제로 인해서 아일랜더스로 이적함에 따라서 그루바워 선수가 풀타임 넘버1 역할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커리어 처음으로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NHL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아직은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그렇죠. 주전 골리인데. 포스트 시즌의 모습을 봤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네. 하지만 포스트 시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즌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82게임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용이 될지 그리고 행여 그루바우가 무너졌다고 하면은 그 대체제는 얼마나 탄탄할지 최근에 이제 우승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낸 팀들을 보시면은 대부분은 이제 골리 1A, 1B라고 제가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 주전급 골리 2명을 거의 출장 시간 조절도 그렇고 한 명이 무너지더라도 다른 골리가 들어왔을 때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참 많이 운영을 하는데 콜로라도가 올해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 파벨 프란초즈 선수에 또 달려 있어요. 예. 파벨 프란초즈 선수 하면 이제 KHL 많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아있는 골텐더거든요. 이제 첼야빈스크의 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트락토르 첼야빈스크가 마지막으로 플레이오프 갔을 때 동부 결승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예. 프란초즈 선수가 없었으면 이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프란초즈 선수가 작년 시즌에 북미로 건너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이글스 AHL 팀이죠. 콜로라도 이글스에 이제 주전 골리를 의견을 했는데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프란초즈 선수도 키가 굉장히 작은 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루바워 선수도 작은 골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수는 있어요. 이제 이 선수들이 괜찮은 선수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이제 그루바우가 넘버1 역할로 완벽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1차적인 문제 그리고 프란초즈가 그루바우가 무너졌을 때 완벽한 이제 풀타임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이런 변수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행여 골텐딩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아무리 공격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참 시즌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 네. 플레이오프 위협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골텐딩이 무너진다면요. 예. 큰 변수네요. 뭐 그루바우어도 그렇고 프란초즈도 그렇고 이 주전 골리로서 어떤 기량 자체에 대한 물음표를 지을 수 있을 것이냐. 콜로라도 애벌렌치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참 지난 시즌에 진짜 그 플레이오프 막차 승점 90점으로 가장 그렇죠. 낮은 승점으로 플레이오프 나갔던 콜로라도죠. 네. 네, 근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플레이오프 때. 플레이오프 때도 인상적이었고요. 일단 속도가 빠르고 공격적으로 전개 같은 부분에서 매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올해도 재미 자체는 확실히 보장을 할 수 있는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센트럴 디비전 오늘 프리뷰를 진행하고 있고요. 4팀 더 남아 있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나머지 4팀. 지금 4팀인데 지난 시즌 다 상위권 팀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안 나왔죠? 네, 잠시 후에 만나보죠. 비하인드 216회 오늘 NHL 2019-2020 시즌 새 시즌 프리뷰 마지막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 예상 순위 4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어디일 것 같나요? 이제는 위니펙 세인트루이스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입니다. 네. 챔피언인데 디펜딩 챔피언인데 올 시즌 예상 순위 4위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선수와 이제 재계약도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발바셰프, 뭐 순드크 비스트 이런 선수들도 그냥 쭉 재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저스틴 폴크 같은 선수들을 영입한 부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 영입이에요. 그러니까 에드먼드슨도 이제 좋은 수비수긴 합니다만은 폴크 선수가 이제 기대치는 조금 더 큽니다. 그러면서 또 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수비에서 좌우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제 폴크 선수가 들어오면서요. 예. 그리고 비닝턴 앨런 골텐딩 조합도 물론 사실 올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닝턴 선수가 후반기나 아니면 그 포스트 시즌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아니라도 시즌 풀타임으로 쭉 소화하면서 보여주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조합 자체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센터진의 대응 능력, 쉔, 오라일리 괜찮고요. 뭐 타라센코 선수도 약간 기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 30골 넘긴 활약을 보여줬고, 다비드 페롱 선수가 꽤 이제 좀 과소평가를 받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 공격 전개나 공격에서 기여하는 능력을 보시면은 상당히 훌륭한 선수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4라인의 대응 능력, 보잭 선수의 존재, 뭐 여러 가지로 작년에 뭐 전력 자체는 잘 지킨 것 같아요. 예. 우승 전력 다 지켰는데 예. 왜 4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사실 이 변수 네. 때문입니다. 어느 게 진짜 모습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1월까지 리그 최하위였는데 그 이후로부터 리그 최상권으로 노듭해가지고 우승을 했었죠. 예. 근데 이번 시즌에는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난 시즌에 초반부터 잘 나가진 않았죠. 진짜 예. 거의 최하위에 있다가 최하위였습니다. 완전 최하위였어요. 막판 대반전. 예. 이제 1월부터 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런 기적적인 시나리오를 다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행여나 이제 그 안 좋았던 모습이 올해는 시즌 내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도 거의 똑같은 로스터 구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모습이 나오지 말라라는 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정말 세인트루이스는 작년 말의 모습이 나온다면 그냥 쭉 치고 나갈 수 있은 반면에, 근데 작년 초 모습 나오면은 진짜 초반부터 굉장히 헤맬 가능성이 크고, 올해는 또 베루비 감독의 체제 같은 부분은 간파가 어느 정도 또 됐을 겁니다. 팀 예. 돌리는 부분. 그러면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베루비 감독의 시스템 자체가 최근에 그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속도 전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학기를 펼치는 감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불안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또 대응을 하기 시작하고, 행여 또 지난 초반 시즌에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리고 비닝턴이 그 지난 그 뜨거웠던 그 모습을 잃고 평균 회귀를 한다면, 이런 여러 변수가 너무 많고 그 변수의 위험도가 너무 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세인트루이스는 아주 높은 곳에서 시즌을 마무리할 가능성 자체는 크다고 보진 않아요. 사실 세인트루이스의 지난 시즌은 첫 한 40경기와 그 이후 한 40경기가 너무나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 나중 40경기 정도의 폼을 보여준다면 문제 없겠지만, 과연 그게 또 나올 수 있을까? 2년 그렇죠. 연속으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좀 고려해봤을 때 좀 불안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까지 봤고요. 예상 순위 5위 보겠습니다. 위니펙 제츠입니다. 드디어 나오는군요. 위니펙 제츠. 지난 시즌 디비전 2위 팀이 지금 5위로 또 3계단 내려간 예상이신데요. 예. 어떻습니까? 너무 혹독한 오프 시즌을 보낸 위니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탑4에서 활약했던 마이어스, 트라우바 이탈했고요. 그리고 버플링 선수까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팀 전열에서 빠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탑4 중에 3명이 빠졌어요 지금. 예. 근데 그 3명을 제대로 메웠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1라인 수비가 모리시, 피용크인데, 물론 두 선수 모두 나쁘지 않은 기량을 가진 선수임은 분명하지만 이 선수들이 탑 페어로서 괜찮은 모습을 보일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수비진에 큰 공백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누구 일어나요? 2라인 센터 케빈 헤이즈가 필라델피아로 갔죠. 예. 그리고 스피드스터로 3라인에서 좀 좋은 활약을 해줬던 브랜던 테너브까지 이적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진의 깊이도 좀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하면은 카일 코너, 파트리크 라인에 얼마 전에 재계약해가지고 공격 탑 6는 어느 정도 꾸릴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좀 위안의 요소가 있으나, 그 아래부터 시작을 해서 수비진이 굉장히 많이 불안하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위니펙 제츠는 플레이오프 막차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이른 전력들이 꽤 보이고요.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것 같네요. 희망 요소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변수 들어보겠습니다. 부진했던 선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재미있는 팀이 될 가능성은 충분해요. 이제 배지나 시즌에서 성적의 하락을 경험한 헬러벅 선수가 거의 그냥 일반적인 주전 골리 수준으로 성적이 급락했거든요. 평균 성적이
이제 평균 실점 2.9에 세이브 성공률 91.3%면 딱 거의 그냥 평균 수준에서 그냥 실점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성적이 굉장히 하락했다.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는 거의 배진한 시즌이었거든요. 그리고 파트리크 라이네, 참 이 선수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 30골 중에 18골을 11월에 넣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이거 네. 방송 때 언급을 몰아치기. 드렸거든요. 네. 12월부터 그냥 단순 계산을 때려봐도 10골 못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시즌 끝까지. 네. 이런 부분, 기복을 얼마나 회복을 하느냐. 이 선수가 정말 주니어 때는 모든 걸 다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인에 뽑은 게 위니펙 입장에서는 더 이득인 것 같은데 라고 순간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선수에게 활동량 이런 부분 장점은 온당한 데 없이 사라지고 최근에 라인의 선수가 뛰는 거 보면 그냥 슈터 스페셜리스트거든요. 근데 고쳐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인의 선수가 훨씬 더 이제 지난 시즌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앞으로도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부진했던 선수들의 부진 이제 기량을 좀 찾아내고 그리고 수비진의 이탈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큰 역할을 맡게 될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이름은 닐 피옹크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최근에 이제 프리시즌이나 예전 레인저스 있을 때의 경기력을 봐도 괜찮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탑4에서는 충분히 기여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피옹크가 빈 수비진을 얼마나 이제 좀 메울 수 있을지와 더불어 작년 부진했던 선수들이 얼마나 부진 탈출을 할 수 있을지 요 두 가지 요소가 이제 위니펙이 얼마나 좀 재미있는 팀이 되느냐의 변수일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탑3 피니시 그러니까 디비전 탑 3위 안에 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변수를 거론해서 선수들이 다 잘해준다 해도 예. 3위 안에는 쉽지 않다. 그만큼 올 시즌이 어렵군요. 위니펙은. 너무 이런 게 많아요. 네. 자, 센트럴 디비전 보고 있고요. 상위권에는 큰 폭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두 팀 남았는데 하위권은 그대로라는 전혀 말씀이세요. 변화 없죠. 예. 예상 순위 6위입니다. 시카고 블랙호크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또 6위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신데요. 참 뭐 디트로이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어쨌든 빠르게 재편은 되고 있다 블랙호크스. 쪽은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1년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쇼, 대한, 뭐 멘테, 레네르 그리고 닐란데르 이런 자원들이 꽤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팀 깊이가 상당히 좋아지긴 했어요. 그건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점이에요. 전반적으로 지난 시즌 가만히 보시면 공격 관련 지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콜리턴 감독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풀어나가는 데는 꽤 일가견이 있고 그리고 뭐 케인 선수라든지 작년에 테이브스 선수도 굉장히 좋은 시즌 간만에 이제 공격 부분에서 또 자신의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좀 매력이었던 작년 그래도 시카고가 게임은 지더라도 공격 풀어나가는 거라든가 전반적으로 공격 부분에서 좀 볼거리가 있는 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의 강점 자체는 그래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6위예요. 예상 순위가 올라갈 길이 좀 많은 막막한데요. 변수 들어보겠습니다. 약점의 보강은 있었는가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메테나 대한 같은 선수들이 영입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시카고 발목 잡은 게 작년에 수비력이었거든요. 아무리 득점을 많이 해도 구멍이 뻥뻥 뚫리니까 답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에리크 구스타프손 선수 같은 선수들이 갑자기 이제 나타나가지고 작년에 59포인트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선수들이 나타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비수가 60포인트 가까이 했다라는 거는 공격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에서 풀어줄 만한 선수 어떻게 보면 덩컨 키스 선수의 역할을 좀 이제 대체할 만한 자원이 구스타프손이 등장했다. 이게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비진의 안정감을 불어넣어 줄 만한 영입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사실 대한 정도밖에 없거든요. 켈빈 대한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11월까지 결장이 확정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시브룩 선수가 최근에 진짜 부진합니다. 이제 수비진에서 수비 같은 부분이 예전보다 좀 약점 같은 부분을 노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메테 선수도 물론 탑4로는 괜찮은 선수이긴 하지만 수비 안정감이랑은 약간 또 거리가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3번 페어 흔들리고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는 수비적인 부분을 좀 더해줄 만한 보강이 있었는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작년에 강점 유지했고 수비적인 약점 그대로인데 작년 성적 어땠어요? 6위. 그렇죠. 똑같다라고 또 6위. 생각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또 6위. 네. 깔끔하군요. 여기 결론. 그래요. 자신들의 색깔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결정적이네요. 약점 보강이 없었다라는 부분은 올 시즌의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블랙호크스까지 받고 마지막 한 팀 예상 순위 7위입니다. 미네소타 와일드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또 팀이죠. 7위. 예. 여기도 뭐 변화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 못하는 팀이 변화가 없는데 좋다고 할 수 없겠죠. 1라인 윙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카렐로 선수 들어왔고요. 그리고 3, 4라인에서 활용 가능한 라이언 하트만 선수 정도 영입한 게 다예요. 그리고 작년 시즌 이제 살짝 돌이켜 보면은 간만에 잭 퍼리제 선수가 건강하게 풀 시즌을 치렀다라는 것 빼면은 사실 아무런 희망적인 사인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전반적으로 로스터를 쭉 보시면 지난해랑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카고와 마찬가지로 밝은 전망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기존 선수들의 기량 향상, 뭐 컨디션 회복, 부활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해야 되나요? 뭐 변수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매슈 덤바 선수가 조금 더 잘해주면은 그래 좀 재미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른 팀과 마찬가지고 조금 더 재밌는 팀이 되는 수준이지 확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순위가 작년에 NHL 정착 이후에 사실 매슈 덤바 선수가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2경기에서 22포인트를 올렸어요. 수비수가. 오. 근데 32경기에서 12골을 넣었습니다. 선수가. 네. 그 정도로 좋은 이제 활약을 보여줬다라는 거고 평균 출장 시간도 23분이 넘어요. 그만큼 이제 꽤 기대는 바가 이제 컸다라는 건데 이 선수가 일찌감치 시즌 아웃이 돼버렸습니다. 거의 이제 32경기 이후에 큰 부상을 당하면 시즌 아웃이 되고 그 뒤로부터 이제 미네소타가 계획이 쭉 틀어지면서 쭉 미끄러진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도 지금 덤바를 이제 팀의 미래로 삼았다라는 부분이 틀리지는 않았다라는 게 어쨌든 증명이 됐습니다. 작년 시즌으로. 그렇기 때문에 덤바 선수가 이제 올해 좀 좋은 활약 보여주면은 수터, 덤바, 브로딘, 스퍼전 정도면은 괜찮은 타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습의 깔끔함이라든지 공격 지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깔끔함을 추구하는 좀 부드러운 하키에서도 어떻게 보면 스퍼전이나 덤바 선수가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덤바 선수를 미네소타에서 꼽아봤습니다. 키플레이어 덤바인데 덤바 선수가 잘해도 플레이오프는 어렵다. 잘해도 그런 한 말씀이시죠? 잘해도 한 6등 정도이지 재밌을 않을까. 순 있다. 예, 덤바 그래도 선수가 잘하면 좀 재밌어진다. 지난 경기 미네소타 팬분들이 경기를 보면서 답답해 미치겠다 진짜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거보다 조금 나은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센트럴 디비전 7팀 다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플레이오프 가능권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위니펙 제츠까지입니다. 또 5팀 5위까지 내슈빌, 댈러스, 콜로라도, 세인트루이스, 위니펙까지. 근데 위니펙은 사실 굉장히 안정권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다른 디비전 퍼시픽에서 애리조나가 조금 더 잘해버리면은 올해는 4-4 구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애리조나는 항상 좀 잘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항상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고 작년에도 그런 이제 부분이 시즌 말미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위니펙 쪽이 위지 않나. 그리고 위니펙은 어쨌든 좀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버플린 선수가 나가 있다가 이래 내가 다시 들어올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합류를 하면은 강해질 여지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 추가 영입이 없는 이상 지금 근데 캡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애리조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센트럴 5 최종적으로는 센트럴 5 이제 퍼시픽 셋이 조금 더 이제 유력한 시나리오일 것 같긴 해요. 예. 이렇게 해서 4주에 걸친 프로젝트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NHL 프리뷰 디비전별로 4번째 시간까지 끝났습니다. 시즌이 이제 개막하는군요. 과연 한 달 후에 2달 후에 이 프리뷰를 다시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별로 안 궁금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나중에 한번 들춰보거든요. 예. 그때 예상 순위가 몇이었지? 그래서 예상은 예상이니까 가볍게 재미로 심각하게 들어주시고요. 들으셔도 돼요. 네. 뭐 예상을 깨는 게 스포츠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상대로만 가면 재미없죠. 네. 자, 어쨌든 NHL 개막하니까요. 여러분 신나게 재미있게 즐기시는 올 시즌이 또 되셨으면 좋겠고 많은 또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예상이 맞으면 칭찬도 해주시고
틀리면 많이 틀리면 욕도 안 해도 네, 돼요. 꾸짖어 그냥 주시고. 상관없어요. 네. 요즘에는 아주 신경을 그렇게 크게 안 쓰기 때문에 네. 그냥 어떤 의견이라도 괜찮습니다. 네. 왜 틀렸어? 뭐 보는 눈이 없네. 뭐 그런 말도 괜찮아요. 그리고 올해 우승은 저는 마지막으로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우승팀 찍으시게요? 템파베이 라이트닝입니다. 또요? 지난 시즌에도 템파베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작할 때. 올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작년의 그 아픔에서 충분히 탈출할 만한 대응책 그리고 대비책 네. 같은 부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좀 템파가 가능성이 제일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 비슷하겠지만요. 뭐 다른 많은 전문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템파베이면. 예. 근데 뭐 진짜 그 정도로 템파베이가 좋다라는 거예요. 네. 전력이요. 템파베이 팬분들은 기대감을 또 가지시고 시즌을 출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넷 216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9-2020 시즌 지난주에 참 많은 경기들이 있었는데요. 국내 두 팀이 일본 원정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진행됐던 경기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와 안양 한라의 3연전부터 보죠. 9월 26일, 28일, 29일 목, 토, 일요일이었고요. 1차전은 일본 오비히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6대0 이돈구 선수의 선제골 시작으로 이현승, 안진휘 선수 연속골 넣고 빌 토마스, 송영철 선수까지 6대0으로 안양 한라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메탈튼 30세이브 셧아웃 했고요. 크레인즈 야니스 아우진시 23세이브 4실점 2피리어드까지 40분 소화하고 교체 아웃됐습니다. 마키모토 유야 선수가 20분 소화했네요. 이돈구 선수가 선제 결승골로 올 시즌 첫 골을 기록했는데 역시 이돈구가 골을 넣으면 한라는 이긴다라는 그 돈구 매직 그 공식은 올 시즌에도 또 유효하네요. 한라가 올 시즌 처음으로 김상욱, 김기성, 안진희 국가대표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했던 경기였고요. 결과는 안진희 선수 2골, 김기성, 김상욱 선수 3도움씩 했습니다. 송영철 선수 지난 시즌 한 골도 없었는데 올 시즌 벌써 5경기 만에 2골로 개인 한 시즌 최다골 찍었고요. 빌 토마스 멀티포인트. 김민철 선수는 이현승 선수 골대 도움 기록하면서 아시아리그 데뷔 첫 포인트를 기록했군요. 한라가 오비히로 시리즈 첫 경기에서 완승을 가져갔습니다. 2차전에서는 쿠시로 2, 3차전 쿠시로에서 진행되는데요. 2차전은 5대2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신상훈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 김기성 선수 추가골. 2대0으로 한라가 앞서다가 크레인즈가 2대2 동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3피리어드에 다시 신상훈 선수 골 나왔고 리드 잡았고요. 트로이 마일럼, 조민호 선수의 연속 파워플레이 골이 이어지면서 최종 스코어는 5대2로 한라가 또 이겼습니다. 이날도 슈팅수는 43대 25로 한라가 많이 앞섰고 맷달튼 선수 23세이브 2실점, 야니스 아우진시 선수 38세이브 5실점 했습니다. 김상욱 선수가 2경기 연속 도움 3개 했고요. 신상훈 2골, 조민호 1골 1도움, 빌 토마스 2도움, 트로이 마일럼 선수가 한라 이적 후 첫 골을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일요일에 3차전이 있었는데요. 이날도 뭐 한라가 골 많이 넣었네요. 신상훈, 빌 토마스, 김상욱 세 선수 골로 3대0 리드 잡았고 크레인즈가 또 2골 추격은 했는데 3피리어드의 승부 갈립니다. 김기성, 이총현, 안진희, 송영철 선수의 골이 나오면서 최종 스코어는 7대2. 한라가 3연전을 수입했습니다. 맷달튼 선수 또 나왔어요. 26세이브 2실점. 야니스 아우진시 선수 또 나왔어요. 27세이브 7실점 패전. 한라 김상욱 선수가 이날 1골 3도움을 했는데요. 3경기 연속 3도움이고요. 이번 3연전 1골 9도움. 올 시즌 1골 12도움 기록을 하면서 13포인트 리그 포인트 랭킹 1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기성 선수도 1골 3도움 했습니다. 올 시즌 7경기에 12포인트 리그 2위 포인트 랭킹 2위고요. 송영철 선수가 올 시즌 7경기 만에 벌써 3번째 골입니다. 한라가 크레인즈와의 원정 3연전 승점 9점 수입을 했고요. 3경기에 18골을 넣는 아주 화력을 보여줬어요. 오지글스 크레인즈와의 원정 6연전, 이번 6연전을 4승 2패 승점 12점으로 끝낸 한라였습니다. 반면 크레인즈는 홈 3경기를 다 내주면서 2연승 뒤에 3연패에 빠졌습니다. 예상 벗어난 거죠 이거? 완벽하게 한라가 저는 벗어났다고 네. 생각하고 적어도 이제 크레인즈가 뭐 지난주에
2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경기 정도는 크레인즈가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 않게 물론 뭐 경기 내에서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 한라가 성공적이죠. 이번 어떻게 보면은 지금 3연승으로 인해서 지난 5지전에 좀 부진했던 부분을 싹 만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이번에 3연전에서 9점을 챙겼기 때문에 확실하게 만회를 한 것 같고요. 뭐 약간 앞서가다가 추격을 받는 어떤 이런 흐름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한라긴 해요. 네, 그렇기 하지만 때문에 또 잘 따돌리는 경기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약간 좀 불안함이 있긴 네. 있습니다. 이런 경기력을 사할린에게도 보여준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는 아직 장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라라는 팀 자체가 공격력이 굉장히 강하고 라인 두 개가 잘 돌아가는 팀이기 때문에 전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팀에게는 지금 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이번 크레인즈전에서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라가 공격진을 구축하는 데는 보험이라고 불리는 옵션도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성공적인 호흡을 보여줬던 선수들을 같이 묶는 선택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떼는 선택을 뭐 제때제때마다 다양한 카드를 선보일 수 있는 부분. 뭐 대표적인 예시가 조민호 선수와 뭐 빌 토머스를 최근에는 붙이고 그 옆에 신상훈 선수를 오면서 좀 변화를 꾀하는 부분이 그대로 들어맞는 부분과 또 이번 크레인즈전 같은 경우에는 김기성, 김상욱, 안진희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조합을 다시 이제 갖췄던 부분 이렇게 좀 다양한 카드를 기용을 하는데 이게 또 다 먹힐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한라가 공격을 끌어나가는 부분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일정 차이 선수진의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면은 사실 한라는 올해는 거의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경기를요. 이번 이제 크레인즈전이 그걸 제일 잘 보여준 시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명전에서도 6골 넣었고 굉장히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오는 시즌 초반인데요. 한라의 막강한 공격력 또 한 번 느끼게 되는군요. 크레인즈는 10월 16일까지 17일간의 휴식에 들어갔고요. 한라는 이제 4일 휴식 후에 이동이 한 번 있군요. 안양에서 사할린과의 홈 3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시리즈 보겠습니다. 일본 코리야마에서 도크 프리블레이즈와 사할린의 3연전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26일, 28일, 29일 목, 토, 일요일 같았고요. 1차전에서 5대2로 사할린이 승리를 했는데요. 뭐 2피로도 초반부터 3대0으로 리드를 잡으면서 승기를 일찌감치 잡았고요. 프리블레이즈가 브렛 파넴, 시몬 데니 선수 골로 추격을 했지만 3피리어드에 또 사할린이 달아나면서 엠티드 골이 한 골 있었습니다. 5대2로 사할린이 1차전 잡았습니다. 데니스 코로바이프 선수 20세이브 2실점했고 하타 미치카즈 선수가 25세이브 4실점을 했습니다. 2차전도 역시 같은 스코어 5대2. 흐름도 비슷했어요. 사할린이 2대0 앞서가다가 프리블레이즈가 추격을 하고 하지만 또 사할린이 달아나고 엠티드 골 한 골 마지막에 또 있었고요. 5대2로 또 사할린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날은 블라디슬라프 포킨 골리가 사할린에서 나왔는데 16세이브 2실점 했고요. 프리블레이즈도 골리가 바뀌었어요. 후루카와 슌 선수가 나와서 48세이브 4실점을 했습니다. 양팀의 3차전 또 3골차 승부가 나왔습니다. 아르템 스루소프, 알렉세이 예레민, 아르템 레오노프 선수 골로 2피리어드 중반에 또 3대0으로 사할린이 앞서 나갔고요. 프리블레이즈 시몬 데니 선수 파워플레이 한 골 나왔는데 3피리어드에 자드세필린 선수의 추가골 최종 스코어 4대1로 사할린이 또 이겼습니다. 이날도 블라디슬라프 포킨 선수 나와서 22세이브 1실점 프리블레이즈도 후르카와 슌이 또 나와서 27세이브 4실점을 했네요. 이번 코리야마 3연전이죠. 코리야마 3연전에서 사할린이 3승 승점 9점 수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할린은 아이스벅스 프리블레이즈와의 원정 6연전을 6승 승점 18점 중에 17점을 챙겼네요. 개막 6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리블레이즈는 올 시즌 처음이자 마지막 코리야마 시리즈였는데 수입을 당하면서 승점을 한 점밖에 챙기지 못했네요. 개막 5연패 올 시즌 현재까지 5연패에 승점 1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예, 너무 5승을 넘어 예상대로의 6승을 결과죠. 챙겨버린 사할린이었습니다. 예, 6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진짜 6승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한 번 정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벅스 2차전 같은 경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벅스 3차전이군요. 3차전 4대5로 네, 5대4로 이겼던 네. 경기. 그 경기를 제외하면 사실 진짜 블레이전전 세 경기는 위기도 없었고 그냥 쭉 밀어가지고 시원하게 끝내는 경기였어요. 사할린 입장에서는요. 결과적으로는 프리빌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1라인을 제외했을 때 2, 3라인, 2, 3, 4라인부터 시작해서 선수진의 깊이 차이를 전혀 극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할린 같이 진짜 완전히 깊이로 승부를 하는 팀에게는 정말 예, 뭐 팀의 시스템 이런 걸 거론하기 이전에 차이가 너무 난다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고요. 예. 수루소프, 시넬요프 그리고 유시코프 뭐 이런 라인 2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전혀 막지 못했죠. 그냥 쭉 그냥 모든 라인에게 쭉 밀리는 모습을 그대로 보였고 이번 시리즈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세 명이 구성했던 2라인이 성과는 제일 좋을 겁니다. 그리고 뭐 1라인에 예료민, 스타르체프가 있고 4라인에 골리셰프 참 헛웃음 나온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골리셰프 선수도 이제 득점 부분에서 예 이제 MT넷 어쨌든 MT넷 부분을 넣은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진짜 그렇게 큰 위기 없이 그냥 쭉 사할린의 페이스로 모든 경기가 흘러갔기 때문에 딱히 짚어드릴 것도 별로 없고 사할린 입장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은 포킨 선수가 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적응할 만한 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두 예. 경기. 어떻게 보면 지금 3연전 같은 느낌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코로바예프 선수 한 명으로는 계속 버티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포킨 선수가 이제 짐을 좀 덜어줄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거고요. 예, 올해 사할린은 진짜 뭐 좀 상투적이지만 그냥 강하다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전반적인 선수진의 수준이라든가 뭐 수비력은 여전하고 좀 자신들이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좀 느슨해지는 이런 자신들과의 싸움을 제외하면은 뭐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보시면은 조금씩 약점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강한 팀이라고 해도 이글스도 그렇고 할라도 그렇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사할린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물론 뭐 상대가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물론 네. 뭐 사할린도 예, 다음 시리즈를 또 한 번 더 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사할린이 제일 센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프리블레이즈 다음 일정은 3일 휴식 후에 대명 킬러웨일즈와 하치노의 홈 3연전이 있고요. 사할린은 4일 휴식 후에 안양으로 가서 안양할라와의 원정 3연전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시리즈 보겠습니다. 일본 니코에서 니코 아이스벅스와 대명 킬러웨일즈의 3연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28일, 29일 1, 2차전 끝났고요. 10월 1일 화요일에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 내일 3차전 예정되어 있습니다. 28일 토요일 1차전에서는 니코 아이스벅스가 4대1로 승리했는데요. 사이토 테치야의 선제골, 바로 23초 뒤에 대명 브라킥스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지만 이 피어드 후반에 아이스벅스가 테라오 히로미치, 이토고시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3대1로 다시 리드했고요. 스즈키 유타 선수의 MT 골이 들어갔습니다. 4대1 아이스벅스의 승리. 후쿠지 유타카 22세이브 1실점, 알렉시 이바노프 선수는 14세이브 3실점했습니다. 이날 대명의 브라킥스 선수가 팀의 유일한 골을 넣으면서 2경기 만에 아시아리그 데뷔골을 기록했는데요. 브라킥스 선수와의 인터뷰를 온더스포츠에서 진행했습니다. 영상 업로드돼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일 일요일 2차전에서는 대명 이재희 선수가 1피리어드에 선제골을 넣었고요. 이종민 선수 추가골, 대명이 2대0으로 앞서갑니다. 3피리어드에 아이스벅스가 후라시마크로 선수 추격골이 있었는데 바로 50초 뒤에 대명 이민호 선수가 달아나는 골을 터뜨렸고요. 3피리어드 가서 스즈키 유타 선수가 또 골을 넣으면서 한 골차가 됐는데 대명이 한 골차 리드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2로 대명 킬러웨일즈가 올 시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날은 대명의 박계훈 골리가 나왔어요. 23세이브 2실점 했습니다. 팀 이겼고요. 2016-2017 시즌에 당시 하이원 소속일 때였는데요. 2017년 3월 12일 공교롭게도 니코에서의 아이스벅스전, 그때 승리 이후에 상무 입대를 했었고 이날 932일 만에 아시아리그 복귀전이었는데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이스박스는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17세이브 3실점 패전을 기록했고요. 대명의 이재희 선수가 이날 아시아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최근에 영입된 선수죠. 근데 1피리어드 첫 슈팅이 바로 골이 되면서 아시아리그 데뷔골을 터뜨렸어요. 또 이민우 선수는 3피리어드에 결승골을 넣고 이 경기에 또 주인공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 통산 아시아리그 200경기 출장 또 달성이 있었습니다. 좋은 기록을 또 함께 썼네요. 대명 킬러 웨일즈의 박계훈, 이재희, 이민우 이 세 선수의 인터뷰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명 킬러 웨일즈가 올 시즌 3경기 만에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일본 니코에 지금 출장 중인 박힘찬 PD를 통해서 대명 킬러 웨일즈의 김범진 코치와의 또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일본 니코 현지를 연결해 볼까 합니다. 박힘찬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원정길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어떠십니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여기 뭐 날씨도 좋고요. 약간 여름 같은데 낮에는 예. 괜찮습니다. 잘 아.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름 같군요. 우리나라도 요즘 좀 더워진 것 같아요. 예, 여기 더 남쪽이잖아요. 예. 그나저나 어제죠, 대명 킬러 웨일즈가 시즌 첫 승을 해서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천만다행이고요. 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 휴식일을 맞이해서 각자 개인 정비들 하고 미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녹음 오기 전에 그 올려주신 영상, 인터뷰 영상 다 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네네. 분위기도 좋고. 예, 앞으로도 며칠 더 남았으니까 프리블레이즈전까지 좋은 취재 내용 기대하겠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명 킬러 웨일즈의 김범진 코치와의 전화 인터뷰를 성사시켜 주셨다고요? 예, 밥 먹다가 이렇게 섭외 부탁드렸는데 네, MK 응해 주셨고요. 네, 옆에 계신가요? 예, 코치로서 어제 첫 승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분위기 속에서 네, 다행입니다. 인터뷰가 어제 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역전패했으면 이거 섭외 가능한가 좀 걱정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네, 네, 김범진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승점 네, 반갑습니다. 3점 챙겨가셨는데 잘 갖고 계시죠? 네, 네. 나중에 그 프리블레이즈전까지 승점 12점 잔뜩 챙기셔서 좀 무거우시겠지만 그때는 한번 비행기도 한번 세워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명 킬러 웨일즈 올 시즌 첫 승 축하드리고요. 코치로서도 첫 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어떠세요? 선수로서 이길 때와 코치로서 이길 때와 어떻게 다른가요? 거의 그냥 이기는 거는 그런 기분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무조건 이기면 좋고요. 뭐 네. 선수로든 코치로든 이긴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니까 네, 기분은 비슷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어제 끝났는데 니코 아이스박스와의 주말 두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코치로서 네네.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첫 경기는 졌고 두 번째 경기는 이겼는데 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좀 관전평을 코치로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떠셨습니까? 네,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저희가 이 에너지가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에너지가 없이는 정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되려면은 짧게 뛰고 시프트 랭스가 좀 이제 짧아야 돼요. 뭐 이제 30초 이상 넘어가면은 선수들의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찬스를 많이 허용하고 혹은 찬스를 많이 못 만들게 되기 때문에 첫째 날은 거기에 대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두 번째 경기 때는 좀 더 잘 이루어져서 승리로 이어졌다.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예. 개막전 안양 한라전까지 올 시즌 3경기를 치른 시점인데요. 일단 시즌 첫 승 신고가 됐고 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새로운 선수들이 10명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팀에 적응하는 기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8주 동안 저희가 많은 미팅과 훈련을 좀 더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점점 시즌이 지나갈수록 점점 중반부 후반부 갈수록 점점 팀이 단단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사실 탤런트가 많은 선수들이 많아서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좀
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팀이 단단하게 가서 팀워크가 더 중요한 시즌이어서 저희가 거기에 더 집중을 두고 더 미팅에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그 상황에서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감독님에서 많이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군요. 올 시즌에 대면 킬러 웨일즈 참 많은 선수들이 바뀌었잖아요. 뭐 새로 팀에 합류한 선수들도 있고, 뭐 브라킥스, 이재희, 안정현, 오세안, 이민우, 박상진, 김동환, 김진수, 박계훈 선수 등등해서 정말 많은데, 김범진 코치님은 대면 킬러 웨일즈 초대 주장이시기도 했고 쭉 이제 팀 창단 때부터 몸담고 계신데, 이 새로 들어온 선수들에 대한 어떤 인상은 현재까지는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선수들끼리의 뭐 사실 그 팀 내외 불화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모든 팀들한테 근데 저희 팀은 지금 그런 게 없고 그 선수들끼리 다 뭐 어떤 상황에 나오면 항상 이야기하고 그 의견을 나누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선수들끼리 다 모든 선수들 새로운 선수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융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대명 킬러 웨일즈 선수들 중에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 가장 좀 성장이 기대되는 코치로서 바라봤을 때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지금 모든 전 선수들이 많이 올라온 상태고 네. 이제 2년 정도 한 선수들이 이제 뭐 시스템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이제 거기에 본인의 게임을 그리고 본인이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장점화 시키려고 본인의 색깔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건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모든 선수들이 다 지금 포텐셜이 있어요. 네. 역시 코치님이십니다. 모든 선수를 아우르는 모두가 기대주다. 이런 말씀을 또 주시는군요. 네. 코치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팀 내에서 뭐 이것저것 챙기시는 것도 많고 바쁘시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좀 요즘 삶이 어떠신가요? 근데 뭐 제가 무슨 코치,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선수로 있다가 이제 코치라고 해서 무슨 그냥 코치의 역할도 하지만 저는 이제 아직 플레잉 코치라는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선수들과 감독 그 중간 역할을 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몇 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코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고 좋은 감독님 밑에서 많이 배우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코치를 함으로써 그래도 그 선수들한테 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장점을 좀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 중간 그렇군요. 역할. 네, 네.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예. 저는 달라진 거 없어요. 제가 오늘 녹음 오기 전에 온더스포츠 영상을 봤는데 어제 데뷔전을 앞둔 이재희 선수에게 조언을 막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 첫 경기다 보니까 예. 네, 너무 긴장하지 않고 그건 저희 팀은 이제 디테일이 너무 많아서요. 네. 그 선수가 이거 하나를 그러니까 한 게임에 그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차근차근 이제 게임이 지나갈수록 팀에 이제 하나가 되면 되니까 지금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해서 부담 갖고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 조언이 잘 통했는지 어제 이재희 선수가 멋진 데뷔전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플레잉 코치신데 어떻게 올 시즌 네. 선수로서 무장 입고 한번 출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감독님은 저 선수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세요? 그래도 플레잉 코치니까 올 시즌 남은 경기 부상 많고. 선수들이 안 나와야 되지만 네. 만약에 불가피하게 선수가 필요하면은 저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경기 보시면서 내가 좀 뛰고 싶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러니까 이기는데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 제가 해야 되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좀 사실 링크장에서 선수들 같이 뛰는 선수들이었으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뛰었고 뭐 좀 뛰고 싶죠. 마음은 아직까지 선수니까. 예.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시니까 남은 올 시즌 김범진 선수로서의 한번 출장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명 킬러 웨일즈가 일본 원정 6경기 중에서 4경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공식 경기는 없는데 내일 바로 아이스박스와의 3번째 경기가 있고요. 프리블레이즈와의 3연전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또 아이스박스와 1승 1패에서 만나는 3차전은 의미가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아이스박스전 어떻게 네.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항상 그냥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냥 뭐 다 어떤 팀을 만든다고 해서 특별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달라지는 전술을 쓰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연습했던 거를 얼마만큼
좀 완벽하게 나아가냐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요. 오늘도 아침에 미팅을 그 위주로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뭐 다른 거를 저희가 무슨 뭐 트라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의 게임 플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프리블레이즈와의 3연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 플레이블레이즈도 지금 연패 중에 있는데 그래도 그쪽 파워플레이가 지금 시몬 데니 그다음에 이제 브렛 파넴 이런 선수들이 키플레이어로서 그냥 골을 이렇게 많이 넣고 있는데 예. 그 PK에서 또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페널티는 안 하는 게 최우선적이겠지만 만약 페널티가 나왔을 때 PK에서 얼마만큼 막아낼 수 있느냐 그 저희가 이제 5대5에서 득점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가 또 게임의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시즌에 또 프리블레이즈와의 경기 결과가 좋았잖아요. 저 이번에도 기대감을 갖고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코치님, 올 시즌 대명 킬러 웨일즈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는 이제 항상 플레이오프를 지금 목표로 가고 있고 그 전 선수들이 그냥 저희는 그냥 하루하루 한 게임 그냥 해 나가는 거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준비한 것들 계속 잘 준비하고 같은 방식으로 계속 경기에 임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올해 저희의 그 모토가 get all done이거든요. get it done. 그냥 한국말로 하면은 임무를 완수해라. 임무를 부여한 걸 완수해라.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그거를 모토로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하는 게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의 게임 저희의 시즌 목표이고 저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수단 한 명 한 명 모두가 각자의 임무를 잘 완수한다면 분명히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연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4경기 꼭 승리하시고 승점 12점 더 챙겨서 돌아오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찬 PD님이랑 재밌게 좋은 성과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힘찬 PD와 대명 킬러 웨일즈의 김범진 코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김범진 코치님은 말씀을 잘하세요. 저희 예전에 비하인드 넷에도 한번 게스트로 출연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동구 선수와 함께 출연했던 회차가 있었어요. 그때 또 기억이 나면서 오랜만에 또 반갑네요. 대명 킬러 웨일즈가 니코 아이스벅스와의 3차전을 내일 10월 1일 화요일에 앞두고 있고 이제 하치노에로 넘어가서 프리블레이즈와의 3연전까지 잡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번 주 경기 안내해드리고 전망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0월 3일, 10월 5일, 10월 6일 하치노에에서 도크 프리블레이즈와 대명 킬러 웨일즈의 3연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대명이 4전 4승을 했었어요. 근데 올 시즌에는 뭐 양팀 다 변화에 좀 폭이 있고요.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이현숙 기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항상 이 두 시리즈를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요약드리는 거는 비슷한 시스템이 싸우면 좋은 선수를 가진 팀이 이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명이 이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던 지난 시즌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물론 대명이 뭐 미세하게 더 좋다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의 호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둘 다 없는 살림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강호팀과 비교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열심히 하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대명이 어쨌든 공격진을 조금 더 나을 수 있다고 평가하실 수는 있지만 수비진에서 어쨌든 프리블레이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골리로 가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바노프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대명이 웃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뭐 파워플레이 이런 데로 들어가면은 블레이즈도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닛을 구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두 팀이 이번에는 올해는 진짜 완전히 호각으로 싸울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완전히. 그리고 두 팀이 이제 순위 경쟁에서도 이 두 팀의 시리즈가 진짜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5대5가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올해 같은 경우. 예상을 주신다면 이번 3연전 전체 6경기에서 뭐 한 서로 한 뭐 8
8포인트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좀 나눠 갖는 느낌이 한 5점, 되지 않을까 4점 싶어요. 뭐 이 뭐 5점, 정도나. 4점 뭐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6경기로 또 치면은 곱하기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이번 올해는 정말 클 것 같고요. 예. 블레이즈가 이 경기를 봤을 때는 진짜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로스터 자체가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타나카고 아직도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뭐 파남 선수나 드니 선수는 지난 시즌에 어쨌든 대명에서 소속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문제는 골텐딩에서 좀 차이가 크게 난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후루카와 선수나 하타 선수가 하타 두 경기 선수가 결정했는데요. 그렇죠. 몸에 이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약간 신인 문제인 건지.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이제 크리스 와카바야시 감독도 좀 좋은 흐름이 좀 찾아온 꼴리를 좀 기용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나쁘다면은 그래도 좀 더 경험치를 매길 수 있는 후루카와를 키워보자라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예. 이런 부분은 근데 뭐 속내를 들여다봐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벅스와 두 번째 경기의 대면 경기력이 좀 괜찮았습니다. 상당히 괜찮았고 좀 이겼죠. 예전 대명을 보는 느낌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슈팅을 확실하게 끊자 우리 이제 골리에게 주기보다는 1차적으로 수비나 공격 수선에서 슛을 끊자라는 게 굉장히 많이 보였던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승리에 굉장히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이번 블레이즈전에서도 만들 수 있다면은 의외로 굉장히 또 좋게 출발을 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블레이즈 어쨌든 공격을 만드는 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특출난 팀이 아니니까요. 예. 하지만 다른 경기 같은 느낌으로 좀 수비에서의 불안감을 또 블레이즈에게 보여주게 된다면은 어쨌든 블레이즈에게도 여지를 제공해주는 경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도 저는 두 팀이 다 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하치노이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뭐 다음에 한국 원정 블레이즈 입장에서 한국 원정이고 대명 입장에서 홈경기에서도 좀 비슷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는 두 팀의 대결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10월 4일, 5일, 7일 금, 토, 월요일 우리나라 안양에서 안양 한라와 사할린의 3연전이 있습니다. 한라가 지난 시즌에 정규리그에서는 사할린에게 전적이 앞섰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졌죠. 결국 이제 사할린이 우승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라가 이제 크레인즈와의 3연전 수입하고 홈으로 옵니다. 사할린도 개막 6연승인 상황에서 안양으로 옵니다. 요거 빅매치인데요. 기대됩니다. 이 두 팀이 서로 좋을 때 딱 만났어요.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것도 5대5가 나오지 않을까 비슷하다. 싶은데 전반적으로 두 팀이 다 지금 좋은 흐름을 잘 찾아냈어요. 특히 한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조합을 찾아내면서 공격 부분의 극대화 같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할린 같은 부분은 1라인도 좋고 뭐 전반적으로 라인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터지는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두 팀 다 어쨌든 경쟁력은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3연전은 전부 다 좀 수비적인 어떻게 보면 좀 저득점적인 이 나올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두 팀 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느낌으로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 근데 한라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경기에서 보여준 그런 추격을 당하는 이제 순간순간 약간 이제 좀 틀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사할린을 상대로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할린은 추격 이상으로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저력이 있다. 그만큼 네. 힘이 더 좋은 그러니까 그 공격에서의 힘이 다른 팀들 앞서 상대했던 대명이나 오지나 크레인즈 팀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라인이 또 돌아간다는 부분 그리고 또 4라인에서도 뭐 스톨리아렌코라든지 골리셰프 이런 선수들이 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사할린을 상대로는요. 예. 그런 부분에서 또 뭐 사할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싸움이 되는 거는 한라전에서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할린 같은 경우에도 약점 자체가 좀 적기는 하지만은 벅스 3차전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좀 여지를 주는 이런 장면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라를 상대로는 또 마찬가지 역으로
사할린도 여지를 줘버리면은 할라도 충분히 순식간에 이제 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게 크레이지전에도 하고 오지전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예. 부분을 또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경기 흐름을 가져가는 순간에서 60분 전체를 이제 유지할 힘이 없고, 근데 빈틈이 발생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먼저 기선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차전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금요일. 안양 한라와 사할린의 3연전도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니코에서 10월 4일, 5일, 6일 금, 토, 일 3일 연속 경기로 니코 아이스박스 대 오지 이글스의 3연전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양팀 만나면 치열했어요. 두 번의 연장 포함해서 6전 3승 3패. 승점 또 똑같이 또 나눠 가졌던 양팀이었는데 올 시즌 만납니다. 이 시리즈 전방 한 말씀 들어보죠. 올해는 어렵지 않게 이글스가 3승을 챙기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네. 못해도 이제 위닝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자체는 골텐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보강이 됐다는 점 하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난 이제 나카지마 선수라든지 스코링 라인이 훨씬 탄탄해졌습니다. 작년 이제 이글스와 비교를 했을 때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지가 이제 아이스박스가 대적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아이스박스도 최근의 경기, 뭐 대명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전력이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상위권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전력을 나타내는 모습을 최근에 이제 경기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글스를 상대로도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것 같고, 또 결과적으로 골텐더에서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후쿠지 선수가 나이도 굉장히 많아졌고 최근에 좀 건강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3연전 출전 자체도 어렵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더더욱 어떻게 보면은 오지 쪽으로 분위기가 쓸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많은 경기들이 또 예정되어 있는 아시아리그입니다.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시즌2 올 시즌에 하고 있는데 박김찬 PD 일본 출장 관계로 이번 주는 쉬어간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이제 김찬 PD도 돌아오고 김예슬 아나운서도 돌아와서 조재용 해설위원과 또 한 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비하인드넷은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온더스포츠.tv는 홈페이지고요. 유튜브에도 온더스포츠 채널이 있습니다. 네이버 TV에도 온더스포츠 채널이 있으니까 그쪽 방문하시면 영상 자료를 또 만나실 수 있어요. 대명 원정 영상들 올라오고 있던데 선수들 인터뷰도 있고요. 함께 즐겨주시면 보다 재미있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시청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216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3시 하게 될 것 같고요. NHL 시즌 개막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즐거운 하키 관람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